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점 판매자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해 YTN은 해당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푹푹 찌는 한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도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낮에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소비자 피해 보도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피해자 구제,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에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 역시 다양한 피해자가 발생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티몬 위메프 사태를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사업자와 판매자 업체들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이 이제는 지급 불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 YTN 보도는 어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플랫폼 Q10의 계열사죠. 티몬과 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 7월 말입니다. YTN에서는 7월 23일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이어져 판매자 불안감 상승, 이 첫 보도를 시작으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분쟁 현장을 찾아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사건 진행 추이를 추적한 보도들은 시청자들이 사안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오랜 기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해온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였던 만큼 시청자의 우려와 관심이 더욱 집중됐던 사건이었는데요. 23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24일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의 휴가 앞두고 날벼락에서는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등을 결제한 소비자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알리고 위메프 본사 찾은 성난 소비자들 당장 환불하라에서는 각 본사 앞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모습과 그 불안한 심리를 잘 알 수 있게 전달했습니다. 티몬 사옥 앞에 나가 있는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실시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7일 티몬 환불금 10억여 원 확보, 소비자 우선 지급 이 보도입니다. 당시에 티몬에 찾아와서 환불을 현장에서 요구한 사람들만 접수 인원이 2,5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티몬 측에 의하면 그 중에 약 10%인 260여 명만 환불받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불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이 사옥으로 몰려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티몬 측은 다시 입장을 바꿔서 확보된 자금 10억여 원은 일단 피해 소비자들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카드 결제 고객은 카드사 취소 신청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렸지만 간편 결제나 실시간 계좌 이체 피해 구제 대책은 마련된 게 없다는 점도 짚고 있습니다. 7월 30일 금감원 상품 배송 정보 확보 Q10 현장 조사 제목의 보도 역시 Q10 테크놀로지 본사 앞에 나가 있는 박기환 기자와 연결합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피해 보상 입장을 밝혔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자 망연자실해하는 피해자의 상황 전달에 집중해 사태의 심각성과 빠른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팀원 위메프 정상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자 소비자 우려와 불안이 커지면서 정산 지연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소비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없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시청자 궁금증으로 이어졌는데요. 1,700억 원 미정산 팀원 위메프 사태 일파만파에서 박기환 경제부 기자가 출연해 현재의 상황을 비롯해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 환불 처리 중 발생한 소비자 재결제 피해, 중소 판매업체의 선정산 대출 피해 가능성을 언급해 이번 사태와 연계된 여러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네, 당시에 사태가 터지자마자 우리 경제부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제 대담을 통해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23일 발생했던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자들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업체가 6만 개가 넘다고 하죠. 이런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어쨌든 보도국의 담당 부서는 이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29개의 작은 사건이 터지고 300개의 징후가 나타난다. 이번 사태도 사실상 1, 2년 전부터 징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3일 회계법인이 재무감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 전부터 어떤 문제점이 감지됐고 이런 사태의 징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서 그럼 정부는 1년 동안 뭐 했느냐, 뭐 이런 비판 기사를 썼지만, 그럼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언론이 이렇게 피해자가 늘어날 때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터졌을 때 마치 냄비가 들끓듯이 보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예방 보도는 YTN도 이번 보도에 있어서 조금 한 번쯤 반성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소식으로 이제 경제부 기자 단독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시작된 큐텐 사태에 대한 YTN의 단독 보도들은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바람직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언급한 다양한 현장 취재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기업 경영진들의 상황 회피를 고발하고 또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단독 위메프 암 3기 상황 메모, 정산 이슈 알고도 쉬쉬. 이 보도에서는 사안의 위험성을 내부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YTN은 직원들이 황급히 떠난 위메프 사무실을 찾아가서 살폈는데요. 류화연 위메프 대표방에서 발견한 수첩에 적힌 문구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지급 사태 직전까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할인 쿠폰 등을 남발해서 매출을 내고 돌려막게 하려고 했던 정황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가 아니었다면 확보하기 어려웠던 자료였을 텐데요. 사안의 책임 소재와 그 무게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 현장 취재 보도였습니다. 또 다른 단독인데요. 8월 1일 정산 지연 시작은 큐텐, 직원들 지난해 초부터 항의 빗발 제목입니다. 해당 보도는 기업 메일 자료 등을 확보해 정산 지연 사태가 지난해 초부터 모기업인 큐텐에서부터 촉발된 것을 알렸고, 단독 구영배 사태 진작 알았다. 큐텐 내부 답변 매뉴얼도 존재에서는 해외 판매자를 상대로 해외 고소나 소송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악용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한 기업의 행태도 알렸습니다. 이러한 취재 자료는 정산 지연 상황을 지난달 중순 무렵에 인지했다는 구영배 대표의 답변을 반박할 수 있었는데, 해당 기업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할 수 있었던 만큼 공익성 높은 보도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 사안을 다루는 단독 보도의 의미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보도들이 이제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좀 구제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기자클럽이나 방송기자연합회 같은 언론 관련 기관들이 매달 또는
분기마다 특종상 이런 선정 작업들을 하거든요.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언론사마다 특종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한 작품이냐, 훌륭한 작품이냐를 고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 사건의 흐름에서 어떻게 맥을 잡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심사하는 사람들은. 두 분께서 이번 사태에서 YTN 단독 보도를 이제 3건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맥을 짚었던 기사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와서 피해자가 양산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개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또는 적음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래도 자신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은 그 반대로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감추고자 하는 것을 발굴해서 보도하는 것이 저는 가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YTN의 단독 보도 3개는 매우 잘한 보도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환불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인데요. 관계기관, 관계당국의 책임론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YTN 보도도 이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7월 26일 보도입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 못 막은 금융당국 곳곳 허점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있었다며 결제대금 정산 전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는데요.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까지 지적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에 대한 법의 미비점도 드러났다며 많이 팔아도 걱정, 이커머스 제멋대로 정산, 뒤늦은 대책의 보도에서 긴 정산 주기가 자금 전용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할 방침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산 시스템이 방치됐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짚어준 부분이었습니다. 올해만 3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Q10에 지원된 사실이 YTN 취재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혈세 30억 줄줄, 시한폭탄 티몬 위메프의 세금 퍼주기. 이 제목의 보도에서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 회사 Q10이 선정되어서 정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사업 대상 선정은 2020년 중소기업 유통센터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결정되었다는데요.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이미 그때 납입 자본금이 바닥난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 시한폭탄을 아는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충분한 검증 없이 부실 기업에 세금을 퍼주고 이를 신뢰한 소상공인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 육성에 대한 평가와 세금 투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정책 마련도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피해자 구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YTN 보도는 어떤 게 있었죠? 이번 사태에 대응한 Q10의 행태와 정부의 대처에 대한 해설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7월 31일 돈 없다는 구영배, 그럼 결국 국민이 부담, 이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Q10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면서 피해 고객 결제에 환불을 진행 중인 피지사 측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에 나선 정부도 자금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서 난감한 상황임을 적시하고 있고요. 이 보도에서는 한 기업의 탐욕과 이를 제때 견제하지 못한 정책 당국의 무책임으로 1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담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이될 이런 상황을 지적하고 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 은행도 대출 연장 제목의 보도 역시 피해자 보호 움직임에 관한 소식을 담고 있는데요. 카드업계는 결제 취소를 돕고 은행권은 대출 연장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금융업계의 지원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피해 소비자 혹은 입점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소비자에게 피해 구제 가능성과
그 권리를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판매자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내용을 전했는데요. 위메프 티몬 사태의 5,600억 유동성 투입 제목입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개인 소비자 피해 회복에 집중된 관심을 정산대금 회수가 막막했던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피해로 옮겨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기업 지원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예상 집행에 관한 고민과 설득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 구조 조정 ARS 방식의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4일 티메프 자율 구조 조정 돌입했지만 성공까지 첩첩산중. 이 보도에서는 ARS 성공 전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두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 구조 조정 제도를 통해서 협의부터 해보라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판결을 기점으로 언론에서 관련 보도와 해설 또 대담을 다루는 빈도와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산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입점 기업들의 줄 도산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티몬, 위메프 플랫폼 기업 입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또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보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허점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이 문제였다는 점을 분명히 조명했다면 또 그 보완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또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도 분석하고 해설해야 할 거고요. 해외 사례도 검토해서 비교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유사 피해를 막는 재발 방지 차원의 보도들이 공익적 측면에서 더욱 자주 보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불금 내면 20%포인트 공동구매 환불 지지부진에서 제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선불금을 내면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추가해준다는 공동구매가 있었지만 실제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민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 유사 피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티몬 위메프 사태 후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를 추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사실 새로운 어떤 금융 상품 시스템이 등장을 해도 이 법체계나 규제의 한계가 그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황을 YTN 보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경제 저널리즘의 원래 기본은 균형 감각입니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선과 악이 명확하죠. 누군가를 해쳤다거나 피해를 줬다거나. 하지만 경제 문제는 대부분 선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포트가 1분 반에 제한되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방송 보도는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보도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번에 YTN이 보도한 이 사태에 대한 그 보도만 봐도 뭐 날벼락, 첩첩산중, 혈세 줄줄, 퍼주기, 빗발치다 뭐 이런 용어들. 다른 그 언론 보면 뭐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다음에 뭐 직격탄을 맞다 이런 뭐 전쟁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자극적인 선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보다는 우선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남용된다는 것이죠. 특히 방송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뭐가 전망된다, 분석된다, 뭐 내다보고 있다 이런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내용들 아니면 문제를 좀 지극히 단순화하거나 논리를 비약하는 과정. A는 B다. 경제 문제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도 방송에서는 이렇게 쉽게 논리를 막 규정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소비자 환경을 위한 후속 보도 이어가 주길. 티몬 위메프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과제가 무겁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 환불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만
입점업체의 도산 우려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상황 점검을 비롯해 지원책의 실효성 제고, 정상구조 개선, 감독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후속 보도를 지속해 주신다면 기업과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피해 예방과 더 나은 소비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사님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정산 완료와 제도 보완 끝까지 함께.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는 채권단만 10일 만에 달하고요. 또 그 보전을 위한 공적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접하고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제도가 촘촘히 보완됐더라면, 이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떠나면 변화도 복구도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YTN이 모든 피해자가 구제되고 제도 보완이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보도와 논평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수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길게는 1시간씩 잠수할 수 있는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서 포항 바다에서 한 일당이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수산물을 채취해 비싼 값에 팔아넘겼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입니다. 오리발부터 산소통까지 스쿠버 장비를 갖춘 잠수부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잠시 뒤 바다에서 무언가 떠오르자 배 위로 끌어올리는 선원들 모습이 포착됩니다.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잠수에서는 성게와 멍게, 뿔소라 등 수산물을 잡은 겁니다. 오래 잠수가 가능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금지인데 이런 방식으로 수산물을 싹쓸이해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알렸는데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된 소식을 전했는데 어부들의 노력을 훔쳐간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법적인 처벌 여부까지 전달했다면 경각심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수산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살펴봅니다. 먼저 보도에서처럼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를 제작,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비어업인은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처벌받는데요. 이는 불법 어구를 이용할 경우 수산물을 대량 포획할 수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루질을 하다 물때를 놓쳐 고립될 위험성이 높고 수산물 싹쓸이로 인한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어구가 판매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불법 어구인 줄 모르고 구매하기도 한다며 적법한 어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9월부터 시작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다가오는 9월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됨을 알리며 관련해 논란이 된 임금 부분을 짚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부담이 클 거라는 논란 속에 시범 사업 성패에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 가정에서 지불할 돈은 하루 4시간 주 5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119만 원,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38만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의 절반 수준은 돼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홍콩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을 알려주고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를 비교해보며 전문가 의견을 전했는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알렸는데 보도에서 말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가로 법무부가 추진 중이라는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해온 이번 시범 사업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종사자 92%가 50대 1 정도로 고령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 인력 활용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8월경 입국 후 4주간의 한국 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 마지막에 언급한 법무부 시범사업은 국내 체류 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사 사용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초열대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젯밤 강릉에서는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지난해보다 열이틀 빨리 관측됐습니다. 야간의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를 넘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강릉에서 나타나 이 현상에 대해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강릉에서는 최저기온이 30.3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창문 다 열어놓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뭐 끈적거려가지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초열대야, 25도 이상이면 열대야인데 기상청은 초열대야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강릉의 시민들 반응과 함께 기상 전문가의 인터뷰를 더하고 역대 초열대야 현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강릉의 이번 초열대야 현상이 지난해 대비 12일 빨라진 상황을 전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태백산맥에 영향을 꼽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초열대야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지 설명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태백산맥이 초열대야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릉은 바다에 접한 해안 지역과 태백산맥에 접한 산간 지역과의 중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후를 나타내는 만큼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초열대야 현상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발생 원인으로는 하강하는 공기 부피가 압력 증가로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단열승원 현상이 꼽힙니다. 초열대야는 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는 뜨거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며 더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만풍이 태백산맥을 서에서 동으로 넘으면 강원 영동에 뜨거운 바람이 공급되고
반대로 동해에서 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통해서 서로 넘으면 강원 영서가 뜨거워지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뜨겁고 습한 남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면서 온도가 더 올라 강원 동해안에 유독 심한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최근 우리 문화의 전 지구적인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명 K컬처라고 하여 K-팝, K-드라마, K-영화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문화 영역 외에 방위산업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큐 S프라임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일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역전의 이슈는 전쟁 무기와 방위 산업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K 전투기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K 전투기의 인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에 FA-50 전투기의 계약 수주가 이어지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역시 1조 9천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의 국제적 인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인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실패와 도전을 거듭하면서 가능해진 부분일 텐데요.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사에 있어 결정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투기 개발 천명, T-50 골든이글 초도비행, KF-21 보람의 시제기 공개의 세 가지 장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01년 공군사관학교 49기 졸업 인관식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의지를 천명했던 역사적 순간을 영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이 2002년에 초도 비행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했었던 순간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의 순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이용하면서 조금의 개조도 불가능했다는 내용이나 전투기 개발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다는 부분 등 현재의 인기가 있기까지 순간순간 어려움이 계속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꿈이 실현된 순간으로 2021년 KF-21 보람의 시제기가 공개되고 2022년 초도 비행까지 성공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험난한 과정이 소개되었는데요. 전투기 사업 타선이 맞지 않아 반대에 부딪혔던 부분이나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힘으로 KF-21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항공 엔진의 독자 기술은 없다고 합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항공 엔진의 독자 기술이 꼭 필요하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항공기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소식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위 산업 중 하나인 전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번 시간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에 대해서 다양한 역사적 시점이나 기술 개발의 과정, 국산 전투기의 강점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